한국인이라면 모두 아는 햇반, 대표적으로 상품 이름이 해당 제품류를 지칭하는 명칭 자체가 되어버린 보통명사와의 대표격이죠. CJ제일제당에서 1996년 12월 12일 출시된 햇반은 그 당시 먹어보니까 밥맛도 굉장했던 데다가 별도의 첨가물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이게 한국인이라면 밥 퀄리티만큼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무균 포장밥이라는 지금 보면 당연하지만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던 제품성 때문에 시작부터 대박을 쳤습니다. 방금 만든 맛있는 밥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햇반이라는 이름, 갓 지은 밥맛이라는 태그를 달고 판매를 시작했고 1997년에는 470만 개, 1998년에는 720만 개를 판매하면서 기록을 써내려 갔습니다. 이 햇반은 그 뒤로 별도의 경쟁 제품도 없이 약 5년 동안이나 2002년 타 브랜드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독점하다시피 했기 때문이기도 했죠. 그렇게 꽤 오랜 기간 독점적 형태의 판매를 유지하면서 이제는 햇반이라는 이름이 모두의 보통명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햇반이야 모두가 아는 유명한 거지만 이것도 제품명에서 왔다고 싶은 국내 제품들과 제품명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죠. 이 사진의 딱풀, 원래 정식 명칭은 고체풀이 맞습니다. 딱풀이 원래 이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최초 고체풀의 제품명이 딱풀이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각인된 거죠. 딱풀, 그러니까 고체풀의 시초는 독일의 대기업 henkel사에서 프릿이라는 브랜드로 개발해서 프릿 스틱으로 1969년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 시작입니다. 립스틱에 밀어 올리는 방식을 적용해서 기존 물풀 방식의 끈적거리고 손에 묻는 등의 불편함을 개선해서 크게 흥행한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모스사에서 1984년 딱풀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하고 흥행을 했는데 지금 한국 사무실에 딱풀 없는 회사가 없을 정도니까 어림잡아도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딱풀, 보통명사화된 것이지 실제 보통명사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편의 초코파이 소송과 비슷하게 2000년대 초반 딱풀의 상표권에 대한 소송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법원에서 딱풀은 국어사전에도 없고 아모스사의 딱풀 제품 시장 점유율이 월등히 높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딱풀은 보통명사가 아닌 엄연히 아모스사의 대표 상품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표권 침해에 대한 논란은 가장 가까운 2021년에도 기사처럼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호빵입니다. 정확히는 호빵과 찐빵이 무슨 차이가 있냐가 사실 정확할 것 같네요. 찐빵이란 안에 팥소를 넣어 찌는 형태의 간식이고 호빵은 그냥 삼립에서 제품화한 상품명입니다. 좀 정확하게 따져보면 호빵이 한국의 찐빵을 보고 만든 건 아닌데 이 복잡함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신기한 찐빵의 유래부터 한번 살펴보죠. 무려 1341년까지 거슬러 가는데 당시 원나라에서 유학하던 일본 승려가 중국 친구와 함께 일본으로 들어왔고 이 중국인은 절에서 만두를 팔아 생활을 꾸려나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 친구는 중국식 고기 만두를 일본에서 팔기엔 불가능해서 고기 대신 단팥을 넣은 단팥 만두를 팔게 됐습니다. 이유인즉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육식금지령이란 게 있어서 고기 만두를 파는 것이 불가능했고 더군다나 절에서 파는 만두니까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단팥소를 사용하게 된 거고 이 단팥 만두가 불자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면서 만주, 앙망으로 발전합니다. 이 단팥을 이용한 만두가 한국으로 시기는 일제강점기쯤으로 추정하는데 이때 들어오면서 찐빵으로 된 것입니다. 아까 언급한 일본의 육식금지령은 다음 일본의 육식문화 유래로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호빵의 유래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호빵은 삼립식품의 창업자 허창성이 1969년 일본을 방문해서 거리의 이 앙망을 보고 호호 불어 먹는다라는 의미로 호빵으로 이름을 짓고 1971년도에 판매를 시작, 엄청난 흥행을 하게 된 것이죠. 호빵은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한여름에 먹을 빵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소금빵에 유래하고는 반대로 한국에서 빵 매출이 줄어드는 한겨울에 매출을 잡을 빵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게 제대로 통했습니다. 1972년에는 판매용 찜통까지 가게에 공급하면서 직접 쪄서 파는 방식으로 개선했고 그렇게 호빵은 한국의 겨울을 대표하는 제품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찐빵과 호빵의 유래는 똑같지만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목적으로 출발했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주제인 이 호빵의 보통명사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 중 호빵을 한 번도 사 먹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답이 간단합니다. 2010년 호빵 명칭 자체를 상표권으로 등록하려고 했으나 보통명사화된 이후로 상표권 등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타 브랜드에서 호빵이라는 이름이 슬슬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맨투맨도 있습니다. 왜 맨투맨이라고 부를까요? 요새는 무신사나 옷 사려고 보면 맨투맨이라고 안 하고 스웨트셔츠라고 적어놨어요. 우린 아직 맨투맨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결론은 한국에서만 맨투맨이라고 부르고 있고 과거 한국 브랜드 제품명이 원조입니다.
1953년 창업한 성도섬유라는 회사에서 국내 기술로 스웨트 셔츠를 제조하는 데 성공했고 1974년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합니다. 이때 이 스웨트 샤스의 제품명이 바로 맨투맨 스웨트 샤스였던 거죠.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널리 퍼지면서 스웨트 셔츠는 빠지고 맨투맨만 남아서 국내에서는 맨투맨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 성도섬유에서는 맨투맨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상품을 낸 것인가? 이거에 관해서는 정확한 유래는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스포츠에서 널리 쓰이던 맨투맨, 즉 농구, 축구, 핸드볼 등에서 상대편의 공격을 막기 위해 공격자를 수비자가 1대1로 수비하는 방식을 뜻하는 단어를 차용해서 지은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다음으로 봉고입니다. 예전에 봉고차라고 불리는 이유가 잘못 알려진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 가봉의 오마르 봉고 대통령의 이름에서 유래돼서 기아 봉고 자동차의 이름을 땄다고 알려졌죠. 한국 방한을 기념해서 봉고차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2007년 오마르 봉고가 한국에 방한했을 때는 자신의 이름을 딴 차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걸 믿는 분들이 많은데 오마르 봉고 대통령의 방한은 1975년 7월 5일부터 8월까지고 실제 기아 봉고차 출시 시기는 1980년이니까 시기상 맞지 않습니다. 기아에서 출시한 봉고차는 1980년 기술 제휴를 맺은 마쓰다 봉고에서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쓰다 봉고의 봉고는 아프리카 영양 종류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프리카 영양 종류의 이름에서 따온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차 종류에 동물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포드의 머스탱, 쉐보레 임팔라 같이 아주 없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이 봉고차는 출시되면서 국내에서 국민적인 인기를 끌고 봉고신화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흥행을 했습니다. 출시될 당시 가족 구성원의 수가 많아 넉넉한 차가 필요하기도 하고 상업용으로도 소상공인이나 작은 규모의 짐을 싣고 다니기에는 아주 적합한 차량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을 아주 제대로 겨냥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소형차뿐만 아니라 트럭 종류도 봉고라고 불리게 되면서 봉고라는 이름은 국내에서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명칭이 됐습니다. 짧게 일본식 이름을 하나 건드려보자면 접이식 침대를 뜻하는 라꾸라꾸가 있습니다. 라꾸라꾸, 사람들이 일본 수입 제품으로 생각하는데 그도 그렇게 히라가나를 쓰고 있고 이름도 일본어니까요. 그런데 그냥 순수 한국 브랜드로 일본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라꾸라꾸 코리아의 고객센터에도 나와 있죠. 라꾸라꾸라는 이름은 락락의 한자를 일본식으로 읽은 것이고 매우 안락한, 편안한의 뜻입니다. 라꾸라꾸는 홈쇼핑이 유행을 하던 시기 잭필드, AB 슬라이드 등의 제품들과 함께 흥행하면서 유명해지게 됐고 접이식 침대의 보통 명사화가 됐습니다. 라꾸라꾸 코리아에서는 정품 인증을 하기 위해 침대 로고도 있는 등의 구별법이 있는 고유의 제품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레파스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앞선 주제와 마찬가지로 크레파스는 당연히 제품명으로 1926년 일본의 사쿠라 상회라는 곳에서 크레용과 파스텔의 중간 성질을 가진 것을 개발, 판매했고 그 제품의 이름이 크레파스입니다. 영어 정식 명칭으로는 크레파스가 아니라 오일 파스텔로 불립니다. 크레파스라는 이름은 크레용과 파스텔의 이름 조합인 걸 알 수 있거든요. 따라서 크레파스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크레용과 파스텔을 조금 설명해야 합니다. 우선 크레용은 과거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이집트 때부터 사용되어 온 방식으로 왁스를 녹여서 안료랑 같이 섞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용하기가 힘들었어요. 왁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빨리 굳어버려서 매번 열을 가하고 녹인 후에 붓으로 찍어내듯이 그려야 했거든요. 이걸 색을 구워 넣는다 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엔카우스틱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크레용 이름과 이 형태는 19세기 프랑스의 한 화가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크레용은 불어고 연필이라는 뜻입니다. 단단하고 칠하는 데 힘이 필요하고 보온 표현에 알맞은 것이 특징이지만 왁스 성질 때문에 그리는 입장에선 혼색과 덧칠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죠. 다음 파스텔은 안료를 가루를 내서 뭉쳐놓은 형태를 말합니다. 파스텔로 그린 그림은 곱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17세기 유럽에서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단점으로는 잘 부서지고 가루가 날리기 쉬워요. 그리고 접착력이 약해서 가루를 고정시키는 용도로 정착액이라는 게 따로 필요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크레용은 안료와 왁스, 파스텔은 안료를 가루내서 뭉쳐놓은 것이라고 하면 크레파스는 안료, 왁스, 오일을 섞어서 크레용보다 적은 힘으로 그릴 수 있고 파스텔처럼 정착액도 필요 없는 걸 개발한 거죠. 오일 때문에 기름기가 있어서 색을 덧칠하거나 섞어서 쓸 수도 있고 사용도 간편하죠. 그게 한국으로 오면서 보통 명사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외에도 국내, 국외 제품 중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브랜드명, 제품명에서 명사가 된 것들이 많습니다. 제품 자체가 흥행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의 대박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한 사람들의 값진 노력의 결과가 반영되어 있으니까 고유명사로 거듭나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것이 뿌듯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예, 끝입니다.